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8번째 페이지. 외계인 탈을 쓰고 나오고 내 몸에 털이 많다. 채모 커밍아웃을 하고 심지어 구급차 사이렌 성대모사까지 잡지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먼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윈 허블의 아카데믹 오대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아카데믹 오대손은 뭐예요? 사실 에드윈 허블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너무나 부러워하는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또 사실 저 혼자만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신라 같은 인연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그 에드윈 허블의 제자 중에 앨런 샌디지라는 천문학자가 있었고요. 앨런 샌디지의 제자 중에 저희 학교 이영옥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영옥 교수님의 제자 중에 제 지도 교수이신 윤석진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에드윈 허블에서 뻗어나가는 약간 반계, 그 직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학계로 치면 박사학위를 계속 준 그 라인을 따라가서 에드윈 허블과 엮여 있다. 이렇게 주장해보고 싶습니다. 천문학 족보가 있나 봐요. 네. 오대손 후배, 네. 제자 지용배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새로운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잡지사 천문학자 열전 해서 첫 시간에는 암흑물질을 발견한 천문학의 대모 베라 루빈을 만나봤고요. 그때 이제 먼지님이 갑자기 옥동자 느낌으로 사이렌 소리를 내는 바람에 모두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천문학자는 이제 오대손 스승, 오대 위로 가서 스승인 에드윈 허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까 하는데요. 에드윈 허블이 우주의 크기와 탄생의 비밀을 밝혀낸 천문학자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윈 허블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를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은하가 있을 거다. 외부 은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를 비롯해서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 그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는 현대 우주론의 어떤 초석을 다지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들을 한 아주 놀라운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 보태자면 에드윈 허블 이후부터가 사실상 현대 천문학의 시작이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에드윈 허블 없이는 현대 천문학을 얘기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그럼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으면 우주의 스케일 자체를 그렇게 막 거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갤럭시라고 하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개별 은하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갤럭시란 말 자체가 그냥 우주 전체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갤럭시는 곧 유니버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허블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은하들로 우주가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갤럭시가 개별 은하를 지칭하는 걸로 굉장히 다른 뜻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의 뜻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배웠던 가장 우리 옆집 은하라고 할 수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만 해도 거리가 어느 정도였죠? 한 250만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 이제 옆집에 노크 정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정도 스케일인데 옛날에는 우주를 그렇게 넓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 깬 인물이 바로 허블이다라는 것이고 우주의 팽창까지 밝혀낸 인물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블의 삶을 좀 찬찬히 따라가 볼 텐데요. 한 분야의 천재들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허블은 20대 중반까지도 천문학은커녕 과학이랑 그렇게 가까운 삶이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전 이 허블의 전기를 보면서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 대체 언제 천문학을 하지? 약간 그 정도예요? 10살 때까지 천문학을 안 해요. 20살이 돼서 대학생이 됐는데도 아직 천문학을 안 했어요. 공부해야 대체 되는데. 언제 이 사람이 천문학을 하지 싶을 정도로 천문학하고 별로 접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일단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되게 독특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1889년 미주리에서 꽤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둘 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중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엄격했던 걸로 전해지는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법적인 문제로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허블은 법조인이 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고 아버지의 약간의 강요로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허블은 사실 어렸을 때 또
그 법조계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또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 풍채를 보면 네. 되게 키도 크고 약간 몸집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잠시 뭐 복싱 선수로 활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대학교 때부터 그 시카고에서 농구 선수 대표로 주장으로 뛰어가지고 주장까지 했어요. 네, 거기서 뭐 수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스포츠맨으로서의 약간 그 애정이 네. 나중에 연구자가 되었을 때에도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요. 네. 되게 독특한 습관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요. 그 자기 연구실 한 구석에 샤워실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끔씩 운동을 하고 와서 그 연구하다가 네. 이제 땀이 나니까 이제 연구하다가 운동하고 와서 샤워하고 약간 이런 식의 그 루틴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허블 저분이 인물도 굉장히 미남이시고 네, 맞습니다. 풍채도 좋으시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네. 약간 그 너듬이 넘치는 천문학자라기보단 약간 다 갖춘 남자 느낌이네요. 아, 약간 육각형? 육각형 인간 느낌입니다. 네. 예. 약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조금 그 흑백 영화 시대 영화배우 같은 되게 좀 멋진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성인 돼서 그 약간 파이프 물고 있는 사진 제가 보니까 네. 약간 브루스 윌리스 느낌도 나고 진짜 영화 배우 느낌이 나는 네. 잘생긴 분이셨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로스쿨에 입학하고 스포츠맨이었고 이랬던 허블이 어쩌다가 천문학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뭐 계기가 있었는지. 사실 허블의 전기를 보면 어렸을 때 딱 한 번 그 천문학을 접했던 되게 소중한 기억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망원경을 하나 선물을 해줍니다. 선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밤하늘을 가끔씩 봤던 추억을 되게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강요 때문에 로스쿨에 들어가고 변호사 공부를 하고 또 중간에는 뭐 고등학교에서 독일어 강사로 일도 하고 완전히 그냥 문과생으로서 삶을 살다가 계속 그렇게 살아갔지만 마음 한켠에 어딘가에는 나는 우주를 연구하고 싶다. 이런 약간의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네. 혼자 이제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집에서 편지를 받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 그래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바로 로스쿨을 때려칩니다. 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네, 아버지가 나를 강요해서 로스쿨을 보냈으니까 나 이제 로스쿨을 다닐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바랬던 천문학과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옥스포드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20살 중반이 다 넘어서 정말 늙음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 공부를 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블이 나중에는 고향에 돌아와서 시카고 대학에서 운영하던 여키스 천문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인턴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좀 소질을 보이나요? 어떤가요? 아, 네.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허블이 얼마나 좀 독특한 캐릭터였는지 조금 재밌는 TMI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허블은 미국인이잖아요. 네.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20살 때까지 계속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잠깐 옥스포드 영국에 가서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블 주변 사람들이 그 허블을 되게 싫어했던 기록들이 몇 개 남아 있는데 어떤 기록이 남아 있냐면 미국 놈 주제에 영국 갔다 왔다고 영국 발음을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악센트나 이런 네, 거를 그래서 막 갔다 와가지고 a bottle of water 막 이러면서 계속 미국 사람인데 영국 한 1, 2년 갔다 왔다고 그래서 영국 발음을 흉내내니까 약간 좀 허세끼가 있었던 그런 좀 재밌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25살까지 한국에서만 살고 미국 한 1, 2년 갔다 와서 제가 막 하는 분 계시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동료들이 굉장히 짜증냈었다라는 기록들을 되게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굉장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허블 그 구글 사진 보시면 파이프 물고 있는 사진도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저 사진. 네. 진짜 영화배우 같아. 네, 파이프도 약간 좀 컨셉이에요. 네, 저것도 약간 좀 그 시체말로 가오. 네, 약간 자신이 얼마나 멋진지를 본인이 알고 있는 천문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약간 좀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이제 항상 그 사진 같은 걸 찍을 때 파이프 같은 걸 꼭 챙겨다 놨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네,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미국 천문대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조지 헤일이라는 분을 만난다고 들었는데. 네. 당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윌슨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조지 헤일이란 천문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망원경을 하나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더 큰 망원경을 지어야
우주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지름 경쟁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의 구경을 더 키워서 네. 우리가 더 좋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연구해야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윌슨산 꼭대기에 후커 천문대라고 하는 망원경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요. 네. 그 지름이 당시에 100인치 정도였어요. 이거는 그때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사이즈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네. 그 허블은 딱 당시에 이제 막 완공된 그 후커 망원경에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조지 헤일이란 스승 때문에? 네, 맞습니다. 덕분에? 네네. 후커 망원경에서 관측하고 있는 허블의 사진도 유튜브의 화면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허블이 윌슨산 천문대에서 연구를 시작할 무렵에 20세기 천문학계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우주의 크기에 대한 논쟁이 그때 한창이었다고요. 아, 맞습니다. 이제 허블이 한창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막 천문학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 20세기 초에 국제 천문학계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조금씩 더 좋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다 보니까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천체가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천체가 보였냐면 네. 보통 일반적인 별들은 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망원경으로 보니까 점이 아닌 무언가 소용돌이 치고 있고 이상하게 원반의 형태를 갖고 있는 면적을 갖고 있는 이상한 천체가 보이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이게 행성 아니면 태양계 해성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태양계 천체라면 며칠 정도 지났을 때 그 천체의 위치가 바뀌어야 하거든요. 움직일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천체들의 위치는 안 움직였어요. 네. 그렇다는 건 태양계 아주 바깥에 떨어진 엄청나게 먼 거리에 놓인 천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먼 거리에 떨어진 천체가 이렇게까지 넓은 원반, 면적을 가진 모습으로 보인다는 건 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다는 뜻일 텐데 네. 그런 천체가 우주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런 소용돌이 치는 가스 구름을 처음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 그 거대했던 가스 구름이 소용돌이 치면서 태양 같은 별이 만들어지는 현장이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용돌이 치는 가스 구름을 나선 모양의 구름이다라고 해서 네. 스파이럴 네뷸라, 나선 성운 정도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우게 되냐면 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 나선 성운이 우리 은하, 거대한 우리 은하 안에 갇혀 있는 그냥 작은 가스 구름들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 은하 안에 맞습니다. 무언가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는 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고 그 안에 포함된 작은 짜잘짜잘한 가스 구름들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반대로 일부 소수의 천문학자들은 어떤 과격한 생각을 했냐면 네. 왜 굳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여야 하지? 우리 은하 바깥에 더 넓은 우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어쩌면 네. 하늘에 보이는 저 소용돌이 치는 가스 구름들이 우리 은하 같은 또 다른 별개의 은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네. 하늘에서 너무 작게 보이는 것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죠, 그렇죠. 네. 넓은 우주에 아주 수없이 많은 은하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네. 이 두 번째 주장이 별로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당시의 관점으로 돌아가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은하가 하나의 우주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의 우주로 완성된 우리 은하를 벗어나서 네. 또 다른 우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으로 치면 다중우주에 버금가는 멀티버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한 주장이라는 표현을 쓰신 맞습니다. 거고요. 예. 그 양쪽 주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천문학자들이 있는데 그 새로 발견된 소용돌이 모양이 우리 은하 속 가스구름이라고 주장한 그런 천문학자들의 대표 주자가 할로우 셰플리라는 천문학자, 좀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과격한 주장을 했던 우리 은하 바깥에 무언가일 것이다라고 했던 대표 주자는 히버 커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섬 우주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아,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섬 우주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사람은 천문학자가 아닌 철학자 그 엠마누엘 칸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칸트가 우주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제 굉장히 재밌게도 네. 우리 우주가 어쩌면 거대한 바다와 같고
그 바다에 작은 섬들이 여러 개 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닐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도 그 수많은 작은 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 우주를 섬우주, 아일랜드 유니버스라고 불렀고요. 예. 히버 커티스가 이제 그 철학을 받아들여서 우리 우주가 섬우주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양쪽의 주장이 있는데 팽팽하게 좀 대치를 했던 모양인데, 천문학 역사의 그레이트 디베이트, 대논쟁이라고 부르는 토론의 장이 있었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예. 이제 이 스파이럴 네뷸라, 나선 성운이 정말 거대한 우리 은하의 일부이냐, 예. 아니면 우리 은하 바깥에 떨어져 있는 별개의 은하냐, 이 주장이 너무나 팽팽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이제 천문학자들이 그냥 만나서 싸워라. 이렇게 이제 싸움의 장을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서 1920년 4월 26일 그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강당에 이제 모여가지고 아까 소개하셨던 그 셰플리랑 커티스가 각자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다. 네, 각자 이제 자기가 준비한 예. 여러 그 당시에 관측 데이터, 여러 증거들을 쌓아놓고 네. 내 주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그 그레이트 디베이트, 그래서 이 당시의 순간을 천문학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위대한 토론이었다. 그래서 대논쟁, 그레이트 디베이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그레이트 디베이트 당시에 그 속기록 같은 것도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기록을 제가 궁금해가지고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셰플리가 네. 상대적으로 커티스보다 좀 젊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커티스가 좀 더 노련한 천문학자였어요. 네. 경험이 많고 좀 커티스가 더 이제 외부 은하를 주장한 네, 사람이죠. 외부 은하를 예. 주장했던 선배님 천문학자였고 네, 네. 셰플리가 조금은 어리숙한 약간은 좀 젊은 천문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셰플리가 기차 타고 이제 토론장까지 가면서 남긴 그 기록을 보면 어떤 그 기록들이 있냐면 너무 떨린다. 선배님 말 되게 잘하는데 너무 나 그냥 선배님한테 너무 그냥 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선배님을 한꺼번에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그 어떻게 해야 내가 논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긴장했구나. 굉장히 그런 귀여운 구석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토론을 해서 결론이 나나요,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그 대논쟁 자체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 당시에 나선성으로도 불리던 천체 중에 하나가 이제 안드로메다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드로메다도 성운이라고 불렀어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불렀는데 네.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 안에 포함된 작은 가스 구름인지 아니면 우리 은하 바깥에 떨어져 있는 별개의 은하인지를 확인하려면 뭘 확인하면 될까요? 모르겠는데. 뭘 확인해야 되죠? 일단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가 그 당시 알고 있던 우리 은하 자체 사이즈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가까운 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비교를 하면 될 겁니다. 안드로메다와의 거리가 그 당시 알고 있던 우리 은하의 사이즈보다 길다면 바깥에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대논쟁이 벌어지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안드로메다 같이 그렇게까지 먼 천체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탁상 공론으로만 끝났던 거죠. 결론을 못 냈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대발견을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막 윌슨산 천문대 올라가서 연구하고 있던 그 젊은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운 좋게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 그럼 어떻게 그걸 밝혀내는지 지금부터 좀 찬찬히 살펴보면 하루는 이제 허블이 그 후커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다가 눈앞에 별 하나가 반짝였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별이 전날 밤까지만 해도 안 보이던 별이어서 더 눈에 띄었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당시의 관측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처럼 CCD라고 하죠. 전자기기로 카메라 이미지를 동시에 디지털화 해가지고 다 사진을 봅니다.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었냐면 유리판에 빛을 받으면 검게 그을리는 화학 약품을 발라요. 일종의 필름인 거죠. 그것을 망원경 뒤에다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별빛을 받아요. 그러면 별이 밝게 빛나고 있는 포인트는 그 유리판이 검게 색이 변할 거고요. 빛을 받지 않은 투명한 우주는 그냥 유리가 투명하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주를 약간 색을 반전시키는 방식으로 유리판에다 담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떤 관측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냐면 별들 중에 갑자기 빵 터지면서 밤하늘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별들, 뉴스타, 노바
노바라고 하는 신성을 관측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신성. 네. 그래서 당시 허블도 네.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부를 관측하다가 네.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부에서 전날까지 보지 못했던 이상한 점이 뽕 하고 생긴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또 뭐 별이 터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노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이겠구나. 네. 그래서 그 당시 관측을 했던 그 유리판에다가 네. 노바, 신성을 뜻하는 약자인 N이라고 이제 처음에 표시를 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신성은 별이 그냥 한번 터지고 별이 사라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밝기가 한번 크게 밝아졌다가 네. 쭉 어두워지기만 합니다.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 초신성도 신인급 등장할 때 초신성에 비유하지만 사실 별이 죽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사라지는 과정. 네. 예. 그런데 당연히 이제 허블도 처음 발견했던 그 노바가 신성이 네. 그냥 한번 밝아지고 꾸준히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밝기 변화를 쭉 이제 추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 별이 어두워지다가 갑자기 또 밝아져요. 신성이면 그냥 사라져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어두워지다가 또 밝아져요. 게다가 그 주기가 일정한 주기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예. 이게 대체 뭘까? 마침 몇 년 전에 네. 그 하버드 천문대에서 일하고 있던 헨리에타 리빗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 천문학자가 연구했던 별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 일정한 주기로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변광성이라고 하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변광성을 활용하면 네. 그 별까지의 거리를 꽤 정확하게 잴 수 있다는 게 밝혀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허블이 너무나 신나가지고 네. 어떤 메모를 남기냐면 예. 그 변광성을 영어로 변화하는 별이란 뜻에서 variable star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변광성의 약자인 VAR 그리고 느낌표 딱 해가지고 굉장히 귀여운 메모를 하나 남깁니다. 저기 유튜브 화면에 우상단에 네. 빨간 글씨로 VAR 느낌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범한 노바인 줄 알고 N이라고 썼다가 예. 더 오랫동안 관측을 해보니까 네. 이거 변광성이네? 대박이다. 이거 가지고 이 별까지 거리 정확히 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딱 지우고 느낌표까지 새겨 넣은 거죠. 야. 요새는 이제 뭐 축구 경기장에서 VAR을 네. 더 대단한 VAR을 네, 허블이 맞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변광성을 활용해서 허블은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이제 안드로메다까지의 정확한 거리 측정에 나섰는데요. 네, 당시 허블이 측정을 했던 한 100만 광년 정도 거리로 추정을 했다는데 아까 실제로는 250만 광년이라 그랬잖아요. 오차가 꽤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좀 숨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허블이 놀라운 발견을 한 건 맞지만 조금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당시 한계 때문인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때 사용했던 변광성이 그냥 다 같은 종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독일의 천문학자 발터 바데가 이제 새로 발견한 사실인데요. 변광성은 사실 종류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리고 뜨거운 밝은 종류의 변광성이 있었고요. 네. 조금 더 나이가 많고 미지근한 어두운 타입의 변광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변광하는 그 주기가 같더라도 조금 더 나이가 어리고 뜨거운 별은 같은 변광 주기에서 더 밝게 빛나고 있고요. 네. 좀 더 나이가 많고 미지근한 별들은 같은 변광 주기에서 좀 더 어둡게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네. 이 에드윈 허블이 그때 당시에 분석했던 변광성들이 주로 나이가 어린 별들이었어요. 좀 더 밝은 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두 가지 타입으로 분류가 된다는 걸 몰랐다 보니까 네. 다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의 트렌드로 그냥 한꺼번에 분석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차가 생기게 되었던 거고 어린 별을 가지고 거리를 재는 바람에 더 밝은 별을 가지고 거리를 재버렸고 더 밝게 보였으니까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오해를 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허블이 당시 재었던 그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는 네. 실제 거리의 한 절반 정도인 250만 광년 정도 100만 광년 네, 정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네. 이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요? 그때 당시에 천문학자 셰플리가 이제 우리은하 사이즈를 추정하고 있던 사이즈가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은하 사이즈 10만 광년보다 좀 더 넓은 30만 광년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네. 그때는 그 별의 별빛을 시야를 가리고 있는 우주 먼지를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 앞을 먼지들이 가리고 있으면 별이 더 어두워져 보일 텐데 예.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두워 보이니까 별이 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를 더 크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셰플리가 했던 우리 은하를 뻥튀기 하는 실수, 그리고 허블이 했던 안드로메다를 가깝다고 생각한 실수,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더 오버였다면 천문학의 역사가 완전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 우리 은하의 사이즈와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비교해야 그게 맞습니다. 바깥에 우리 은하 바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셰플리가 뻥튀기 했던 우리 은하의 사이즈가 더 컸고 허블이 더 적게 측정했던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더 작았다면, 예를 들어 허블은 한 70만 광년 잡고 그 셰플러는 한 100만 광년 잡았으면, 그랬다면 그 대발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하 안에 안드로메다가 있다. 이런 발견으로 끝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둘 다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정말 다행이었다.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 옳은 결론을 도출은 해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허블의 위대한 발견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허블은 이 위대한 발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은하들이 또 우주 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나아가서 우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발견까지 또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약간 재밌는 옥동자 흉내를 내면서 그 별과 은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관측을 통해 알 수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잠깐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만약에 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 윙 이렇게 지난주보다 낫다. 연습했나 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음색이 달라지잖아요. 음색이 달라진다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별이나 은하도 가까이 다가올 때는 그 빛의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질 때는 그 빛의 파장이 늘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허블과 그의 동료 휴메이슨이 같이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 밤하늘에 떠 있는 은하들이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측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당시에 관측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은하들이 우리 지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멀어지는 속도가 지금 그 은하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례해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어요. 은하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례해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다. 그게 뭘 뜻하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 제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주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우주 어딨나요? 자, 제가 우주먼지가 우주를 갖고 왔습니다. 뭐야? 자, 고무줄 우주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어휴. 지금 제 손에 고무줄로 표현된 시공간이 있고요. 그 고무줄 위에 은하 3개가 지금 대롱대롱 걸려 있습니다. 은하군요.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이 은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첫 번째 은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은하를 기준으로 다른 두 은하가 어떤 식으로 멀어지는지 관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은하를 중심에 두고 제가 고무줄을 잡아당겨 볼게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나머지 두 은하가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냥 바깥 은하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애초에 멀리 있던 애가 더 빨리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주어진 거리에 비례해서 후퇴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은하들이 박혀있는 이 고무줄과 같은 시 공간 자체가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 공간이 고무고무팔처럼 늘어나야 된다는. 맞습니다. 만약 지금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은하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세 번째 은하에 살고 있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외계인 에드윈 허블이 관측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느 은하에 살더라도 우주 팽창은 다 똑같은 모습으로 관측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를 알아낸 거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우주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만히 그냥 정지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물스물 팽창하면서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혁신적인 생각이었냐면 당시에는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는 수축도 팽창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우주 팽창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그 에드윈 허블이 우주 팽창을 처음 발견한 인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허블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벨기에 출신의 또 다른 물리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라고 하는 물리학자도 비슷한 방식의 우주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르메트르도 약간 여담인데요. 르메트르는 직업이 두 개였어요. 뭐죠? 나중에 기회 되시면 르메트르 사진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르메트르 딱 복장을 보면 네. 목에 카라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에요. 아, 성직자구나. 네, 신부님인 동시에 이제 물리학자인 되게 독특한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 르메트르는 자기가 발견한 이 팽창 우주의 이야기를 네.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아인슈타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인슈타인님, 제가 이 팽창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 못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못된 아인슈타인. 예. 수학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물리학적 감각은 형편이 없구만. 수식으로 말이 다 된다고 해서 물리학적으로 다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냐. 너는 물리학적 감각이 완전 꽝이다. 이런 되게 못된 말을 했습니다. 안 받아줬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르메트르 전기를 보면 네. 눈을 감는 순간까지 네. 그 말을 정말 잊지 못해요. 천추의 한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르메트르는 약간 소심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발견했던 그 위대한 발견을 널리 읽히는 유명한 저널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예. 약간 비판받을 거를 좀 걱정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별로 안 읽히는 덜 유명한 저널에 발표를 한 바람에 허블보다 살짝 일찍 독립적으로 팽창 우주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한동안 그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되게 최근에 바뀐 일인데 네. 오랫동안 교과서에서도 이 팽창 우주를 이야기하는 이 은하와 이 은하까지의 거리와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비례한다라는 이 법칙을 네. 허블의 법칙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천문학자들이 이제 르메트르의 업적도 함께 기리자라는 차원에서 네. 이 법칙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르메트르 허블의 법칙이라고 잘했네, 지금은 잘했네.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뒤늦게라도 네. 알아줬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주 팽창이 빅뱅이랑은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빅뱅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 이제 약간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과거로 가보자는 거예요. 네. 지금 은하가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면 과거로 갔을 땐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좀 더 좁았겠죠? 점점 수축인 거죠. 맞습니다. 예. 우주가 좀 더 수축하는 방식으로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즉 계속 우주를 과거로 가서 더 수축을 시키다 보면 네. 결국에 언젠가 우주의 스케일이 너무나 좁아져서 네.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너무나 밀도가 높은 그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예. 천문학자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네. 혹시 어쩌면 우주가 굉장히 아주 뜨겁고 높은 밀도로 뭉쳐있던 모습에서 네. 그 엄청나게 막대한 에너지를 버티지 못하고 빵 팽창하면서 지금의 거대한 시공간으로 출발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빅뱅이라는 우주론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그 이야기인 게 네. 아마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를 드린 것 같기는 하지만 빅뱅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네. 사실은 빅뱅 이론을 부정했던 천문학자가 지어준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네. BBC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네. 당시에는 그 사람은 빅뱅을 되게 믿지 않았어요. 빅뱅은 되게 헛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되게 젊은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우주가 뭐 작게 뭉쳐있다가 뻥 터졌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유니버스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던데 예. 난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빅뱅 이론이라고 불리지 않았었고요. 뭐 파이어워크, 뭐 불꽃놀이 우주론 아니면은 뭐 프리모벌 아톰, 원시 원자 우주론 그래요. 뭐 다양하게 불렸습니다. 예. 근데 딱 그 라디오 방송을 듣던 빅뱅 우주론 찬양론자들이 이거다 라고 직관적이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뜻밖에도 빅뱅 우주론이란 이름은 빅뱅 우주론 최대 안티팬이 지어준 이름이 된 거죠.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네.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허블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허블의 무덤이 있는 자리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이게 또 에드윈 허블의 마지막도 참 영화 같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드윈 허블은 이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딩크족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었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 에드윈 허블은 그 고양이만 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검은 고양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참고로 이것도 약간 TMI인데 고양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맞히고 싶다. 뭐죠? 시간이 없어서. 니콜라스입니다. 왜 니콜라스?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
네. 하여간 천문학자들이란. 네. 예. 근데 이제 그 세상을 떠날 때 아내한테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어차피 난 죽어서 우주의 별 먼지로 돌아갈 테니 어디 무덤에 묻지 말고 날 그냥 아무데나 뿌려줘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아내가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허블은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무덤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허블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허블의 동료들이 그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덤 있지? 어디야? 알려줘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예. 아내는 무덤 없다, 진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허블 아내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자 앨런 샌디지 이 둘만 허블의 유해가 어디 있었는지 뭐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네.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한 가지 좀 재밌는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어쩌면 우리가 유일하게 에드윈 허블을 추억할 수 있는 우주에 떠 있는 묘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짜 허블을 기리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허블 망원경의 허블이 과연 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몰랐던 분들은 이제 이 시간을 기점으로 평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 천문학의 토대를 만들어준 오늘 에드윈 허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